데이터 아웃소싱과 관련된 보안에 대해서 또 거기서 어떤 이슈들이 있고 암호 기술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 이슈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데이터는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서버에 유지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이 들죠. 그래서 물론 이제 예전에는 다 그 데이터를 외부에 맡기지 않고 자체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죠. 우리 학교도 전산시소가 있고 거기에 서버가 있고 각종 학생 관련 데이터나 입시 관련 데이터나 뭐 인사 관련 데이터를 다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런 걸 유지하려 그러면 이제 장비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고 그걸 운영하기 위한 이제 그 인력을 채용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취업을 할 때 IT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IT 회사가 아닌데 이제 거기에 있는 IT 부서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무슨 화장품 회사다 아니면 무슨 그 뭐 약을 제조하는 회사다. 그런데도 다 이런 IT 부서가 있고 우리 학교도 IT 부서가 있고 여러분 선배들 중에 학교 전산소에서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하나의 어떤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루트는 되는데 그런 게 이제 자치로 유지하지만 이제 점점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보다는 외부에 데이터를 유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그게 더 저렴하고요. 비용도 적게 들고 특히 작은 회사들은 그런 인력들을 거기에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서버를 또 구입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처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유지하는 거고요. 개인들도 저도 대부분 저 데이터는 제 노트북에 있기는 있지만 실제 데이터는 어디에 있냐면 드롭박스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여기 있던 컴퓨터를 키면 드롭박스에 연결돼 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하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드롭박스 같은 걸 안 쓸 때에는 USB에다가 늘 내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그 USB만 들고 집에 가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USB도 안 쓰고 그냥 드롭박스에 돈을 좀 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데이터 아웃소싱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외부에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외부에 유지를 하게 되면은 중요한 데이터, 사적인 데이터가 자신이 통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업체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신뢰를 하지 않지만 편리하니까 그냥 에이 뭐 어때 내 데이터 날라가면 어때 뭐 날라가기보다는 그 노출되면 어때 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너무 편리하니까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으냐면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조작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손실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나 이런 보안 이슈들을 근데 여기서는 서버를 뭔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서버를 안 믿어도 이게 되게끔 하는 어떤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도입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드롭박스를 신뢰하고 이렇게 되지만 드롭박스를 신뢰한다고 해서 드롭박스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데이터에 접근 권한이 있는 모든 직원들을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전히 보면은 이제 그 개인정보가 노출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게 해킹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내부자가 그걸 빼돌려 가지고 자기 어떤 이윤을 위해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보 노출 문제와 조작 문제를 어떻게 암호 기술 써서 좀 해결할 수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출 문제는 정보가 이제 내 사적인 데이터, 중요한 데이터를 이제 그 외부 업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못 보게 하려면 암호화를 해서 유지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순간 여러 가지 우리가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 기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검색을 하는데 그 저장된 데이터의 내용을 기반으로 검색하는 서비스를 업체에서 해준다. 근데 내가 데이터를 암호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리한 서비스를 데이터를 암호해 놓으면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데이터를 암호하게 되면은 이제 그 크기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얼마만큼 쓰냐에 따라서 비용을 보통 지불하거든요. 외부.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우리가 CBC 보드로 암호한다? 그러면은 이제 채우기랑 뭐 그 IB 벡터 때문에 늘어나겠죠. 두 블록이. 모든 파일마다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거기다가 키 정보들도 같이 저장해 놓으면 점점 필요한 데이터의 공간은 늘어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조작 손실 문제예요. 조작하고 손실 문제. 그럼 이제 암호화할 때 이제 암호화를 안 해도 맥각 같은 것들을 거기다가 이제 보관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결성을 이제 조작됐을 때 누구의 책임이냐. 근데 여기서도 책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버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물어줘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잘못에 의해서 데이터가 조작됐으면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은 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서버는 그거를 하기 싫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건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암호화하는 거예요. 암호화하는 거. 물론 이 암호화하는 거는 그 데이터 아웃소싱하는 그 제공해주는 업체, 드롭박스 같은 거기도 볼 수 없게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면 이제 내용 기반 서비스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서비스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또 제3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제 못 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암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궁극에 원하는 솔루션은 아니에요. 특히 기업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 하겠죠. 기업은 되게 우리 개인보다도 더 중요할 테니까 아웃소싱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그 업체도 그거를 뭐 KT한테 아웃소싱 한다. 그럼 KT도 그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들을 못 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결책이 안 되겠고 사용자가 즉 데이터를 거기에 저장하는 업체나 개인이 권한을 모두 가져야 되는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용자가 또 뭐 아웃소싱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담은 사용자가 가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사용자는 각 데이터를 업로드할 때 이를 랜덤한 대칭키로 암호화를 해서 각 데이터마다 파일마다 다른 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키로 암호화해야지 하나의 키가 노출됐을 때 노출되는 정보를 제한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다른 키로 암호화를 하고 이 키들은 랜덤 대칭 키들은 자신의 공개 키로 암호화해서 파일과 같이 저장하는 거예요.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근데 요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저장 공간이 늘어나서 이제 비용이 더 추가되는 그런 것도 이제 생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호화하게 되면은 이제 그 IB 벡터나 이런 이제 채우기 때문에 또 더 저장 공간이 늘어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또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내가 키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데이터를 암호해서 유지하고 나는 받은 다음에 내가 또 풀어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이때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기업 같은 데는 이제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팀원들이 다 같이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뭔가 그룹키 개념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공유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데이터를 암호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이런 보통 드롭박스 같은 데나 보면은 공유할 수가 있죠. 누구 친구나 구글도 뭐 이렇게 공유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공유해 줄 수가 있는데 그거는 그 회사가 제공해 주는 서비스인데 이제 암호화를 우리가 그 서비스 업체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직접 하는 순간에는 우리가 어떤 그 공유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제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암호한다고 이런 그 아웃소싱 했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결성 검증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가 외부에 유지하고 있는데 내 데이터가 안 변했으면 좋겠죠. 내 데이터가 내가 수정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수정하지 않았는데도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데이터가 조작이 되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내 데이터가 조작됐는지 조작이 안 됐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거를 확인해주는 어떤 서비스를 이제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무결성 검증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내가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쪽에 오는 어떤 답변을 통해서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내 데이터는 내가 이전에 올렸을 때 그대로 현재도 있고 내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무결성 검증 서비스이고요. 서버를 이 경우에 대해서는 신뢰를 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영어로 쓰면 curious 이런 개념을 써요. 그래서 서버는 궁금해하지만 정직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고 싶지만 데이터를 보고 싶다고 해서 다른 것들 원래 드롭박스 해줘야 되는 서비스들을 안 해주는 건 아니죠. 신뢰 있게 나머지는 다 해주지만 얘가 궁금해할 수는 있다. 즉 데이터의 내용을 보고 싶을 수는 있다라는 거 가정해서 이런 애들임에도 그 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이 무결성 서비스에 대해서도 이거는 무결성보다는 아까 그, 그 데이터를 암호할 때 그 얘기가 되겠고요. 여기서도 대부분 이 그 서버들은 정직하게 행동을 하지만 조작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서버일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서비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결성을 검증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은 이제 뭐 해시 함수, 맥, 전자서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런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사용자는 파일들을 이제 아웃소싱 하는 거예요. 근데 무결성을 검증하고 싶은데 이 파일 자체를 얘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파일은 저쪽에만 있는 거예요. 파일을 내가 갖고 있으면 무결성 검증 서비스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이 여기에 있고 나는 파일은 없는 상태예요. 없지만 이 파일이 이제 조작이 안 됐다. 내가 최초로 올렸을 때하고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은 그런 게 이게 무결성 검증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어로는 POR이라 그래요. Proof of Retrievability. 그래서 그 외부에 올려진 데이터가 내가 올려진 그 상태로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야 되겠다. 다시 얻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서비스에서 파일을 다시 줘서 나보고 파일을 확인하라고 하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 서비스, 그런 거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파일은 사용자가 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아무것도 유지하지 않고 있으면 제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는 유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파일을 올릴 때 사용자는 뭘 유지하냐면 파일의 해시값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i번째 파일에 대해서 각각의 올린 파일마다 내가 해시값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용자가 내 i번째 파일이 바뀌었는지 알고 싶으면 서버는 이 파일에 대한 해시값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주면 내가 저장된 해시값과 비교해서 안 바뀌었으면 내 파일이 현재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서비스가 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첫 번째 문제점은 파일이 되게 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일이 커도 해시 함수는 비교적 효율적인 연산이기 때문에 이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릴 건 아닌데, 그래도 파일이 매우 클 경우에는 그 해시 값을 계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더 큰 문제인데, 서버는 이제 매번 요청을 하면은 그때의 파일을 가지고 해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 회피를 하고 싶으니까 뭘 하냐면 파일이 처음에 왔을 때 이거의 해시 값을 계산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 놓게 되면은, 실제 저장해 놓으면 안 되는 건데 저장해 놓게 되면은 얘가 물어볼 때 바뀌었어도 얘는 늘 뭘로 답변해서 안 바뀌었다고 주장할 수 있냐면은 저장돼 놓은 해시 값을 줘서 이제 속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방식에서는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서버가 뭔가를 유지하지 않고 저장해 놓지 않고 매번 새롭게 현재의 파일 상태를 가지고 계산하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방식에서는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서버는 이제 파일들을 저장해 놓다가 그 해시 값들을 저장해 놨다가 파일이 조작돼도 조작이 안 됐다라고 이렇게 속일 수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데,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뭐였냐면은 파일이 너무 클 때 이 해시값 계산하는 게 비용이 조금 들 수 있다라는 그 문제점도 제시했으니까, 보통은 이 파일들이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은 전체 통으로 유지된다기보다는 파일을 일정한 크기대로 쪼개가지고 이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M개의 어떤 블록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요. 그 서버가 유지하는 형태대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걸 보낼 때 이제 그 단위대로 M개의 그 해시 값을 블럭마다 유지를 하는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얘가 유지해야 되는 게 많죠.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게 많은데, 그러면 똑같은 이 상황에서는 서버도 얘네들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유지해서 속일 수 있는데, 서버 입장에서는 얘네들까지를 이 M개를 유지하는 거는 별로 이득이 없어요. 이 비용을 얘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얘 속이려고 내가 이 많은 해시 값들을 유지하는 거는 서버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에서 아까는 파일이 이만큼 커도 해시값 하나 256비트만 유지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유지해가지고 속이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의 경우에는 많으니까 이제 안 하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도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많은 걸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전체를 다 주지 않고 이제 랜덤하게 내가 몇 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몇 개를 이제 주는 형태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집니다. 랜덤하게. 그래서 내가 몇 개를 요구해야 이제 안전하게 믿을 수 있냐라는 거는 이 M개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그래서
랜덤하게 몇 개를 요구해가지고 그 몇 개가 다 아니라 그 일부가 오케이 되면은 이제 전체가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이제 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서버가 속일 수도 있지만 서버가 저렇게 해서 속이는 거는 서버가 득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시를 이용한 이런 두 가지 방법, 기본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맥을 이용하는 거예요. 맥. 그래서 아까 해시 함수 첫 번째 방법에서의 문제가 뭐였냐면 서버가 매번 새롭게 계산해야 되는데 새롭게 계산하지 않고 뭐래요? 해시 값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그걸로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맥을 쓸 수 있는데 어떻게 맥을 쓰냐 하면은 이제 맥은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키가 필요하죠. 그래서 키를 이제 서버는 없기 때문에 얘는 갈 때 맥을 계산해요. 그래서 그 맥 값을 유지해요. 그 파일은 저기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요청을 할 때 이제 키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키가 없으니까 이 받은 키로 맥 값을 계산해서 이제 돌려주면 이제 이 HI와 내가 저장했던 HI가 같으면은 이제 문제가 없구나라고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번 K를 주면은 이제 이 키를 서버가 알게 되니까 키를 매번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번 바꾸려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10개를 미리 계산해 놔요. 그럼 얘가 유지해야 되는 게 몇 개예요? 키 하나랑 맥값 하나를 10개 쌍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썼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파일을 다운받아서 또 10개를 저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서버는 속일 수는 없어요. 왜? 키가 없으니까 미리 그거를 계산해 놨다가 줄 수는 없고 얘가 주는 키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전히 이제는 서버가 뭔가 저장해 놨다가 속일 수는 없지만 이제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게 많고 여러 개를 또 유지해야 되겠고 다 쓰면 또 다시 다운받아서 또 계산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단점이 있는 거예요. 얘도 그러면 아까처럼 이제 파일을 저렇게 하나만 하나로 통으로 맥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해시 함수에서 썼던 것처럼 이제 쪼개 수도 있죠. 쪼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쪼개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서는 얘가 줄 때 아까는 키를 여러 개 쓰고 해시값도 여러 개 썼는데 이제는 K를 하나만 유지하고 맥값과 이제 그 블럭과 블럭의 맥값을 같이 줍니다. 뭐 파일을 주고 그냥 요 B1들을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는 이제 이 파일과 이제 맥값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뭘 물어볼 때 이 중에 또 랜덤하게 몇 개만 달라 그럽니다. 달라 그러는데 얘는 이 비드를 유지하지 않고 있죠. 키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또 키가 없어요. 그렇지만 최초로 계산된 요 맥값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얘와 요 예를 들면 몇 개 bi와 그 요 bi의 블럭의 맥값을 쌍들을 k개를 주는 거예요. k개를 요청하면 k개를 주면 얘는 키가 있으니까 얘를 실제 k로 위해서 bi들이 맞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서버는 키가 없으니까 얘가 만약 바뀌었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얘와 맞는 B1을 만들 수는 없죠. 얘를 저장해 놓고 있는데 얘가 수정되면 또 문제가 생길 테고 얘가 수정돼도 문제가 생깁니다. 서버 입장에서는 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를 하나만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 입장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그럼 이 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문제가 될까? 어디가
조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서는 이제 뭔가 맥값들만 K게 받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받아요. 요 블럭 값들도 같이 다 받는 거죠. 블럭을 K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확인해야 되니까 이 통신상에서 이제 답으로 오는 데이터가 너무 크다라는 거 빼고는 여기가 좋고요. 또 하나의 단점은 요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 저장하고 있는 비용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사용자한테 청구되는 비용이 되겠죠. 서버. 항상 내가 쓰는 공간만큼 이제 비용 지불을 해야 되니까 이런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이제 맥값을 많이 저장해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나는 거고요. 늘어나지만 이제 아까 같은 어떤 속이는 공격이나 뭐 문제들, 사용자가 뭔가 많이 유지해야 되는 비용도 없는데 이제 요 교환되는 값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들을 그럼 어떻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맥이나 기본적인 해시 함수를 썼을 때 해결책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뭐 아주 깔끔한 해결책들은 이제 요 네 가지에는 나와 있지 않죠. 뭔가는 한 가지 정도 단점들을 갖고 있는 거가 있고요. 요 문제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얘는 조금 더 수학적인 걸 이용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거를 뭐 설명하기에는 거시기 하고요. 자세히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수학적인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만 좀 설명드리고 싶냐면 여기서의 문제는 얘들이 전달되는 값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형 암호라는 어떤 기술이 있습니다. 동형 암호. 그래서 동형 암호는 이제 그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고 연산을 취할 수가 있어요. 연산을 취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요때의 문제점은 K개의 블럭 값과 맥 값이 답으로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BI들을 모두 결합해요. 동형 암호화를 이용해서 결합을 해요. 그리고 이 맥값들 다 결합을 해요. 결합해 가지고 원래 제공해야 된 크기와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의 맥값 정도, 하나의 블럭 정도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이 되면 K개의 블럭이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K개의 데이터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 동형 암호화를 이용해서 다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값을 만들어가지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줄 수가 있다. 암호 기술 측면에서.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요 문제를 우리가 암호 기술에 있는 조금 더 고급적인 암호 기술을 쓰면은 이제 요 네 번째 맥 기반 간단 해결책 두 번째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다. 뭐 여러 가지 수학 요소가 암호 기술이 들어가지만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은 되게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록시 재암호화라는 게 있고요. 프록시 재암호화는 뭐냐면은 이 프록시라는 애가 그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그 암호문을 다른 사용자의 공개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바꿔주려면 제 암호화 키를 얘한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B로 암호화되어 있는 걸 바꾸려고 그러면 B로부터 B에서 A로 바꿀 수 있는 제 암호화 키를 얘가 주면 얘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꿔줄 수 있는데 얘는 M을 못 봐요. 프록시는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플러스 A, KA가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줄 수는 있지만
프록시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형태에서 대칭키의 경우에 서버가 KBS도 알고 있고 KAS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자기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는 얘가 다시 복호한 다음에 A가 볼 수 있는 그 KS 암호에서 줄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프록시 제 암호화가 아니에요. 왜? 얘가 M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록시 제 암호화는 공개키 기술을 응용한 건데 공개키로 암호화를 하고 얘는 암호화를 하고 제 암호화 키를 주면은 얘는 그거를 이제 A, C, D 누구한테든 풀어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 바꾸기 위해서는 제 암호화 키를 얘가 줘야 됩니다. 주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룹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룹 통신을. 근데 그룹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다자간 LKH나 뭐 OFT 같은 걸 써서 이제 그 그룹키를 만들고 그룹키로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브로드캐스팅, 아니면 멀티캐스팅 해가지고 여러 사용자한테 비밀로 메시지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록시 제암호화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공개키로 B가 보낸다. 그럼 B는 메시지를 B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프록시한테 줘요. 프록시한테 주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B는 N개의 제암호화 키를 또 프록시한테 줘요. 그럼 프록시는 이 제암호화 키로 얘를 플러스 KA, 플러스 KC, 플러스 KD로 다 바꿔가지고 이제 각 사용자한테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프록시 암호화를 하게 되면은 전송하는 입장에서는 한 번만 자기의 공개키로 암호화하면은 나머지는 다 누가 처리해줘? 프록시가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룹 통신을 할 수도 있는데 요거를 매번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 제어암호 키를 주는 건 처음에 다 줘놓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럼 항상 그룹 통신할 때는 B는 자기의 공개키로 암호해서 주면 나머지는 다 프록시가 대신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용은 이제 N개의 비용이 들겠죠. 제야 암호화를 N번 해줘야 해서 각각 다 보내줘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도 가능한데 이 프록시 암호화를 또 어디서 활용할 수 있냐면은 이제 그 데이터 아웃소싱 할 때 파일이 있고 이 파일이 K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K를 우리가 플러스 KA로 암호화해가지고 내 공개키로 암호화해가지고 저장해 놓을 수가 있죠. 근데 얘를 내가 B한테 주고 싶어, 공유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K를 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내가 프록시한테 RK AB를 줍니다. 그러면 프록시가 이제 요거를 플러스 KB로 암호화된 암호음으로 바꿔서 B한테 이 파일을 같이 주면 이제 B도 이 파일을 풀어볼 수가 있어요. 풀어볼 수 있는 이점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 개 파일들이 있을 때 나는 B한테 요 파일만 주고 싶어요. 공유하고 싶어요. 그래서 RK A, B를 주면은 그 프록시는 얘를 제암호화해서
B가 요 파일을 F1을 볼 수 있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프록시는 그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 할 수 있어요. 나머지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얘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얘는 얼마든지 얘가 갖고 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프록시 제암호화 기술을 이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뭔가 접근 제어를 해주지는 못해요.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모든 암호문은 제암호화 키가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사용자가 볼 수 있는 그 암호문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얘는 하고 싶고 얘는 되고 얘는 안 돼야 돼.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암호화된 메시지가 있어요. M이란 메시지가 랜덤한 키로 암호화되어 있고 그 랜덤한 키를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A가 이 데이터를 B도 봐야 되기 때문에 B가 볼 수 있도록 프록시한테 이제 A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거를 B가 볼 수 있게끔 제어암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제어암호 키를 준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 있으면 이제 프록시는 얘를 K, B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근데 B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프록시한테 자기의 공개 키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C의 공개 키로 바꿀 수 있는 키를 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A는 C는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프록시는 얘를 다시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C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A가 준 권한, A가 프록시한테 RKAC를 주지는 않았잖아요. 주지 않았는데 B가 준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공모를 하게 되면은 원래 프록시가 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가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 종류의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L2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재암호화 가능하지 않은 알고리즘이 L1이고 재암호화 가능한 알고리즘이 L2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L2를 이게 L2로 되어 있으면 얘를 하면 또 L2가 되고 얘도 L2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L2를 재암호화 키로 재암호화해서 요걸 만들면 요 형태는 L2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L1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L1 형태가 되면 B는 풀어볼 수는 있지만 이 L1을 다시 L2로 못 바꾸는 거예요. 이 데이터는 이 L1으로 암호화된 거는 재암호화가 안 됩니다. 재암호화가 안 돼서 재암호화된 데이터를 한번 그러니까 암호화된 데이터를 한번 재암호하면은 더 이상 재암호화를 못하게끔 이제 바꾸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재암호화를 할 수 있는 형태의 암호 알고리즘, 재암호화를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를 만들어서
이제 L2로 암호화되어 있는 건을 재암호하면 L1으로 바뀌게 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추가적으로 얘가 어떤 재암호화 키가 있더라도 또다시 재암호해서 다른 걸로 못 바꾸게 이제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종류로 늘 똑같은 형태로 계속 바꿔버리면 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합들을 이용해 가지고 원래 못해야 되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추가적인 권한들이 생기는데, 그 권한들은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암호 기법을 사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이제 프록시 제어 암호에서는 있고요.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게 뭐냐면은 이제 프록시 제어 암호를 공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얘가 문제가 뭐냐면은 세밀한 접근 제어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다 플러스 KA로 L2로 암호화되어 있는 암호문들은 제 암호화 키만 있으면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록시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기술을 쓸 수 있냐면은 속성 기반 암호화를 이용해서 이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 문제는 프록시제 암호화보다는 속성 기반 암호화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고요. 속성 기반 암호화는 이제 속성들을 암호문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성이 있으면 풀 수 있고 이 속성이 없으면 못 푸는 거예요. 네. 프록시를 애초에 왜 쓰냐?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내가 메시지가 있는데 내가 풀어가지고 다시,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내가 A예요. 근데 B가 봐야 돼. 그럼 내가 이 데이터를 뭐 M을 다 풀어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B한테 줄 수도 있고, 또 얘를 풀어가지고 이거를 플러스 K, B로 암호해서 B한테 줄 수도 있죠. B한테 줄 수도 있는데, 이제 프록시 제어 암호화를 이용하면은 프록시한테 나는 뭐만 주면 돼. RK, AB만 주면 이제 프록시가 내 대신 다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동시에 뭘 못해? 프록시는 메시지를 못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이제 내가 안 하고 위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편하게. 편하게 위탁할 수 있는데, 이 프록시가 갖고 있는 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요. 그 단점들은 아까 봤던 L2, L1 요 두 단계 암호화로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세밀한 접근 제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데이터가 많은 환경에서는 그 환경에 프록시가 접근할 수 있다. 그럼 프록시가 원래 재암호화해야 되는 그 데이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도 재암호화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프록시를 쓰는 것보다는 이런 속성 기반 암호화를 쓰는 게더 효과적인 해결책이다라는 거고요. 이 속성 기반 암호화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암호문에, 또는 뭐 여기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암호문에 접근 정책을 할당해서 암호화를 하고, 사용자들한테는 속성들을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 사용자는 컴퓨터 공학에 수속되어 있고 교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이 사람은 요 데이터를 풀 수 있고요. 요 데이터는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 속성은 전자공학이고 교수여야 돼. 아니면 전자공학이고 조교여야 돼. 전자공학 있고 일반 학생은 못 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도 아까 뭘 이해하면 그룹 통신할 때 속성 기반 암호화를 할 수도 있어요.
암호화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 컴퓨터가 모든 교수님한테 그 똑같은 메시지를 비밀로 보내고 싶어요. 그럼 컴퓨터공학 교수라는 속성으로 그 접근 제어 정책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한 다음에 그거를 멀티캐스트 하면 그 컴퓨터공학 교수들만 풀어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속성 기반 암호화를 이용해서도 이제 그런 에,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 이 속성 기반 암호에서는 요거를 거꾸로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속성들을 할당하고 암호화문에는 키에는 접근 정책 같은 거를 할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얘가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요 문서는 컴퓨터공학 입학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성이 나열되어 있으면 이 하나의 속성만 만족해도 얘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공학 입학 두 개 있는데 얘가 없고 그냥 컴퓨터공학만 갖고 있어더라도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그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그 속성으로 그 접근 제어를 하고 싶으면 키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보다는 암호문 정책 속성 기반 암호화가 이제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얘도 여러 가지 뭐 아주 깔끔하게 이제 뭔가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또 해결돼야 되는 요소들은 있지만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 암호화할 때 이제 속성들을 할당해서 이제 이렇게 그 어떤 접근 정책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할 수 있고 이 접근 정책을 만족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키들을 내가 갖고 있으면 풀어볼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암호 알고리즘을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기반 암호화를 이용하면 이제 그 여러 가지 특히 데이터 아웃소싱에서 그 공유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아예 속성 기반 암호화로 얘를 암호화해 놓는 거죠. 얘를 컴퓨터 공학 앤드 교수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요 데이터는 컴퓨터 공학 교수면 다운받아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걸 풀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데이터 아웃소싱 했을 때의 공유 문제는 프록시 제어 암호화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게 세밀하게 이제 접근 제어를 하고 싶으면은 속성 기반 암호화를 이용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 되겠고요. 시간이 다 됐는데 요거는 그냥 어떤 내용인가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뭐냐면은 데이터 아웃소싱을 하는데 데이터를 암호해 놨어요. 그러면 검색을 안 되잖아요. 검색이. 어떤 파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검색이 안 되는 거예요. 서버도 모르고 서버도 데이터를 풀 수 없으면. 그래서 검색 가능 암호화는 그 데이터를 복호하지 않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데 서버도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게끔 하고 이제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서비스가 검색 가능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주로 기본적인 개념은 이제 키워드를 암호화해 놓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이 사용자가 이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할 키워드들을 미리 정해 놓고 이 키워드들을 암호화해서 같이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고자 할 때 검색할 때 이 사용자는 질의할 키워드를 암호화를 해요. 암호화를 하고 그러면 이 암호화된 요 질의 키워드와 각 문서에 있는 키워드들을 비교해 봅니다. 비교해서 일치되는 걸 찾으면은 그 파일들을 이제 사용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정에서 서버는 질의 키워드도 뭔지 모르고 이 키워드도 뭔지 모르고 파일 내용도 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암호화되어 있음에도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자 여러 가지 연구들, 암호 기술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뭐 아주 우리가 이제 이걸 안 했을 때 여러 가지 색인해 놓고 막 내용 기반 서비스 하는 거하고는 수준이 나지만 점진적으로 그런 것들도 가능하게끔 이제 연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를 풀지 않고도 우리가 필요한 검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또 데이터 아웃소싱 할 때 효과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13장 내용을 조금 설명드렸고요. 어쨌든 현재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데이터 아웃소싱을 많이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데이터를 아웃소싱 했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보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암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물론 다 완벽하게 암호 기술로 아직까지는 해결이 안 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이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드린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